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시간은 Pediatric Airways on CPR. 이제 저번 시간 해서 소아의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오버뷰를 봤고요.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서 소아의 심폐소생술 중에서 이제 기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시간에는 이제 소아 기도의 전문 기도 처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먼저 소아 기도의 특징에 대해서 이해한다. 또 신생아 소아의 호흡의 특징, 특히 이제 해부 생리가 어른하고 많이 다르죠. 그래서 소아에 있어서의 해부 생리를 이해하고 적절한 산소 요법을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영유아 소아의 수프라글로틱 디바이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문상 기구, 그리고 인투베이션을 위한 여러 가지 장비 활용. 그 다음에 이제 소아 기도 삽관의 신속 삽관 순서에 쓰는 여러 가지 약물들, 그리고 장비들, 어떤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거고요. 마지막으로 소아의 바늘 윤상 갑상막 절제술. 네, 뭐 좀 이런 것까지 이야기를 해야 할까? 뭐 일단은 알고는 있어야 한다고 보고요. 뭐 이런 경우를 만나지 않아야 하겠지만, 혹시라도 이런 경우를 만났을 때 아무것도 못할 것이냐, 할 수 있을 것이냐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실제로 있었던 케이스예요. 4살짜리 여자아이가 액체 괴물을 가지고 놀다가 상당히 위험한 물건 중에 하나입니다. 어른들이 잘 관리를 해줘야 되고요. 또 이제 끈적끈적하기 때문에 이게 흡인이 되었을 때 상당히 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 상당히 많고요. 갑자기 호흡곤란 발생했다고 119로 신고하였습니다. 아이 입 주변은 액체 괴물이 묻어 있었고 부모가 손으로 제거하려고 했지만 나오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도착 당시에는 호흡과 맥박이 전혀 없는 상태로 청색증이 관찰되고 있었습니다. 상황을 봐서는 아이가 액체 괴물을 입에 넣었다가 괴물 확 나오는 그거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기도 흡인 되면서 초킹이 돼가지고 상기도 폐쇄를 일으켰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액체 괴물 상당히 끈적끈적하죠. 시야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인투베이션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인투베이션이 설령된다 하더라도 액체 괴물이 상당히 이제 기도 아래쪽까지 좀 내려가 있을 가능성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즉시 가슴 압박 시작하였고요. 백벨프 마스크로 호흡 구조를 시도했지만 적절한 흉곽 상승이 보이지 않았다. 호흡음도 들리지 않았다. 기도 삽관을 시도하였으나 기도 주변의 이물 출혈 때문에 시야 확보가 불가능하였다. 의료 지도를 요청하였으나 기도 삽관을 다시 시도해보고 실패하면 그냥 백밸브 마스크를 짜면서 이송을 하도록 지시받았다. 네, 결국은 이제 이 환자는 사망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인투베이션이 되지도 않고 또 백벨프 마스크로도 환기가 전혀 되지 않는 CICV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Cannot Intubation, Cannot Ventilation. 그래서 CICV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결과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CICV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것은 목을 따야 합니다. 목을 딴다라는 표현은 그냥 일상적으로 쓰는 말은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크리코타이로토미를 우리가 목을 딴다라고 보통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CICV 상황에서는 인투베이션도 안 되고 벤틸레이션도 안 돼. 그렇다면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될 텐데, 그렇다면 사망하지 않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크리코타이로토미 밖에 없지요, 사실은. 그러나 이제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과연 시도를 할 수 있을 것이냐는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소아기도의 특징부터 이야기를 드릴게요. 이제 소아의 기도는 이제 일단은 어른에 비교해 봤을 때 혀가 큽니다. 네, 그리고 성인의 기도는 이런 식으로 원통형 구조인데 소아나 영아의 구조는 이런
펀넬, 즉 깔때기형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해요. 내려가면서 차츰 좁아지는 기도의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아의 기도 삽관을 할 때는 커프가 없는, 즉 풍선이 없는 튜브를 삽입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흡인을 예방하고 완전히 딱 밀착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깔때기 모양이 있고 또 길고 부드러운 후두개가 이제 기도 들어가는 이쪽 이제 입구에 있게 되는데 아이들은 후두개 자체가 어른에 비해서 상당히 크게 느껴집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걱정시키는 것은 아이들의 인투베이션을 했던 경험이 상당히 부족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이 오히려 실제로 어려우냐를 떠나서 내가 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걱정을 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자, 헤모글로빈 디세츄레이션 커브인데요. 이게 이제 상당히 우리가 인투베이션 강의하면서 많이 쓰는 그래프 중에 하나입니다. 정상적인 70kg 성인 같은 경우에는 100%로 전산소화를 했을 때 생각보다 거의 7분, 8분 정도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이 산소가 유지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상적인 10kg 아이, 아주 뚱뚱한 사람도 물론 빨리 떨어지지만 이 아이들에 있어서는 산소가 어른들보다 훨씬 더 빨리 떨어진다. 우리가 이 그래프에서 또 한 가지 좀 신경 써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전선소화를 완전히 충분히 시킨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산소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숨을 쉬지 않는다면. 근데 이제 일단은 떨어지기 시작하면 100에서 90 정도 떨어지는 이 수치보다 90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수치가 훨씬 더 가파르게 떨어지게 된다. 즉 모니터에서 특히나 이제 우리가 펄스 옥시메터라고 하죠. 우리가 산소 모니터를 사용하는 손가락이나 이제 귀 같은 데서 측정을 하는 산소 포화도 측정기는 실제 상황보다 약 30초 정도의 딜레이가 있다. 이것까지 감안을 한다면 모니터에서 산소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건 이미 시간이 너무 많이 늦은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이들에 있어서는 산소화가 훨씬 더 빨리 떨어지게 된다. 자,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피탈 헤모글로빈이라고 해서 헤모글로빈 F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성인이 가지고 있는 헤모글로빈보다 산소 친화력이 훨씬 더 높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S자 형태로 되어 있는 이것이 얼마나 산소가 헤모글로빈과 결합되는 능력이 좋으냐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피탈 헤모글로빈은 전반적으로 성인에 비해서 왼쪽에 있습니다. 왼쪽에 있다라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산소의 분압이 낮아도 훨씬 더 많은 산소와 결합을 할 수 있다. 왜? 엄마 뱃속에 있으면 직접 숨을 쉴 수가 없고 태반을 통해서 2차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산소 전달의 용이성을 위해서 산소 친화력을 더 높여놓은 이런 헤모글로빈 F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어나면서 그럼 이제 태어나고 나서는 폐로 숨을 쉬기 때문에 이러한 헤모글로빈 F가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죠. 그래서 성인의 혈액, 즉 헤모글로빈, 정상적인 헤모글로빈 알파와 베타 혹은 알파와 감마로 되어 있는 이런 정상적인 성인의 헤모글로빈으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피탈 헤모글로빈이 용혈, 즉 파괴가 되고 그래서 이것이 신생아 황달의 원인이 됩니다. 자, 산소 포화도는 간접적으로 조직 관리율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헤모글로빈 수치, 심장 박출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산소 포화도가 떨어진다고 해서 꼭 숨을 못 쉬는 것이 아니라 빈혈이 아주 많이 심하거나 쇼크나 이런 순환계의 전반적인 문제 상황에서도 산소 포화도는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심폐소생술에서 100% 산소를 이용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만약에 순환이 다시 회복이 되었다 그렇다면 얼마나 산소를 줄지에 대해서 아직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다 이야기 드렸죠. 그래서 산소 포화도 장비를 이용해서 94에서 99, 100%가 되도록 올리는 것은 오히려 좋지가 않다. 여러 가지 이유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산소 포화도가 너무 높아질 경우 뇌의 혈관을 수축을 시켜서 뇌 관리를 좋지 않게 만들더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산소를 많이 주고 싶지만 산소를 많이 주는 것이 이 상황에서는 꼭 도움이 되지 않는다. 네, 일산화탄소 중독이나 메테모글로빈 혈증에서는 정확한 수치가 나오지 않으니까 이런 것도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되겠죠. 네, 소화의 기도 장비, 나조파린지알 에어웨이, 오로파린지알 에어웨이. 일단은 아기들은 사이즈가 적기 때문에 사이즈가 적은 상황에서 본인한테 맞는 사이즈를 선택을 하는 것 상당히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이런 카테터들을 삽입을 한 다음에 뭐 절반을 나눠서 고정을 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려를 해서 하게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런 기구들이 들어가서 제대로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사이즈. 그래서 OPA 같은 경우에는 앞니에서부터 재서 네, 여기 아래턱의 뒤쪽까지 길이를 재는 것, 이것이 이제 좋고요. 나조파린지알 에어웨이는 코 구멍에서부터 재서 네, 2주, 그러니까 귓볼의 밑에 쪽까지 이런 식으로 거리를 재는 것이 좋겠다. 네, 꼭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백밸브 마스크, 네, 뭐 어른과 마찬가지로 아이가 숨을 쉬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가 양압환기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양압환기의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은 바로 이 엠브백을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엠브백은 쉽고 빠르게 적용이 가능하고요. 병원 밖 소생술에서 인투베이션만큼 효과적이다 얘기 드렸죠. 병원 전에서 인투베이션이 의미가 있을 것이냐 여러 가지 연구들이 있었지만 아직은 큰 이득을 보이고 있지는 않다. 아웃컴에서 이송거리가 짧을 경우에는 삽관을 위한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서 백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이 맞다. 과하게는 환기를 하는 것은 좋지 않다. 네, 이유는 폐의 압력을 상승시키고 위의 팽창을 일으켜서 흡인의 위험성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호흡은 1초에 걸쳐서 시행을 하면서 만약에 인투베이션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압박 중단 없이 분당 10회 정도, 6초에 1회 정도 실시를 한다. 더 많이 주는 것은 절대로 좋지 않다 얘기 드렸고요. 자발순환이 유지는 되지만 호흡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네, 한 3초에서 5초 정도에 한 번 호흡 보조를 실시할 수 있다. 네. 간혹 가다가는 심장이 뛰면은 구조호흡을 아예 안 해버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적절하지 않고요. 만약에 호흡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백밸브 마스크는 꼭 CPR 때만 사용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백마스크 환기 시 위팽창을 예방을 하는 것. 우리가 이제 입으로 코와 입으로 산소를 줬을 때 이것이 렁으로 가게 되면 폐로 가게 되면 너무나도 좋지요. 그러나 폐로 가는 일부는 우리가 식도를 타고 위를 팽만을 시킨다. 결국은 이제 위 팽만이 생기면 복압이 증가를 하고 폐가 늘어나는데 부담이 되면서 결국은 이제 호흡이 돌아오는데 장애가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심장 박출량도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자, 위팽만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호흡을 천천히 하고 그리고 흉곽 팽창이 보이는 정도까지만 호흡량을 줘서 너무 과도하게 호흡을 시키지 않는다. 의식이 없는 환자는 윤상연고를 눌러서 공기가 위로 들어가는 것을 줄인다. 윤상연고를 눌러주면 아래쪽으로 눌러주면 식도는 눌리고 기도는 열려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렇다면 공기가 폐로 들어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죠. 그러나 이제 윤상연골 누르기를 하려면 누군가는 하나 심장 압박을 하고 있을 테고 누군가는 기도 관리를 하고 있을 테고 다른 한 사람이 윤상연골 누르기를 해야 되겠죠. 기관 내 삽관 이후에 코 위관 또는 입 위관을 OPA나 NPA를 넣게 되겠습니다. 자, 에레메이나 아이젤, 뭐, 에레메인 이제 거의 쓰지 않으니까요. 대부분 아이젤을 쓴다 얘기 드렸고요. 기관의 삽관보다는 당연히 불안정합니다. 제일 작은 사이즈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제일 작은 사이즈도
크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제일 큰 단점은 흡인을 방지하지 못한다는 거. 그래서 이물이 있는 경우 아까처럼 뭐 액체 괴물 뭐 이러면은 아이젤은 전혀 의미가 없겠죠. 백마스크 호흡이 전혀 안 되거나 근데 기관 내 삽관이 잘 안 될 경우 한 번쯤은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영아의 경우 소아보다 합병증의 빈도가 높습니다. 자, 기도 삽관. 어린이의 기도는 쉽지 않다 이야기 드렸고요. 그리고 기도가 유순하다라는 건 말랑말랑하다라는 뜻이죠. 후두개가 조금 더 높게 앞쪽으로 위치하고 있고요. 인투베이션의 성공률과 합병증은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는가에 따라 당연히 달라지겠죠. 연령에 따른 공식보다 키에 기초한 튜브 사이즈가 조금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2살이냐 3살이냐 뭐 이런 식으로 나누는 계산식이 있기는 한데 그거보다는 아이의 키에 맞게 이 브로슬로 소생술 D에다가 적용을 해서 우리가 튜브 사이즈를 결정을 하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합니다. 근데 꼭 그 나이나 이런 브로슬로 D가 100% 맞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아이들은 아주 작기 때문에 아주 미세한 차이들이 되게 성공을 좌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 위 사이즈, 하나 작은 사이즈 이렇게 두 개를 한 번에 예를 들어서 3.0을 쓰겠다. 그럼 2.5와 3.5를 한 번에 준비한 상태에서 인투베이션을 시도를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건 이제 이 맥킨토시 블레이드고요. 블레이드가 이런 식으로 커브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밀러 또는 여러 가지 다른 스트레이트 블레이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쓰는 방법 자체가 다릅니다. 아이들에 있어서는 맥킨토시보단 밀러가 훨씬 더 적합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사실은 해보면서 느끼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이 이유 자체를 따지면 첫째는 이제 상당히 기도나 후두개가 유순하고 그리고 앞쪽으로 되게 크게 나와 있기 때문에 맥킨토시와 밀러의 가장 큰 차이는 맥킨토시는 후두개보다 위쪽으로 날이 들어갑니다. 밀러는 아래쪽으로 집어넣어서 후두개 자체를 잡아서 올리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익숙해진 사람들은 이 밀러 자체를 되게 편해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각도 자체가 우리가 연습한 것과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많이 연습이 되어야 쓸 수가 있습니다. 소화형 기관 튜브 크기 계산하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습니다. 커프가 없는 튜브는 보통은 이제 4 플러스 4분의 연령. 그래서 나이가 4살이면 5를 사용을 하게 되겠죠. 1세 미만은 3.5, 뭐 1에서 2세, 그럼 뭐 4.0, 2세 이후에는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 커프가 있는 것은 커프가 없는 것보다 약간 더 작게 하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0.5 정도 적게 가는 것이 커프가 있는 튜브가 되겠습니다. 아이들에 있어서도 물론 깔때기 모양이기 때문에 커프가 없는 이런 튜브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밀착은 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상당히 심각하게 흡인의 우려가 있거나 아니면은 보다 높은 압력으로 공기를 줘야 할 그런 상황에서는 이런 식으로 커프가 있는 작은 튜브를 사용을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자, 소화습관의 과정 볼까요? 에어웨이 알고리즘은 뭐 수십 개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우리 알고리즘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의식이 없고 완전히 DOA 상태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로 크래시 에어웨이 알고리즘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만약에 의식이 없고 뭐 완전히 심장이 멎어 있는 이런 상태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네, 바로 이것이 디피컬트 에어웨이냐 아니냐를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예요. 이 디피컬트 에어웨이냐 아니냐는 우리가 기도 삽관을 하기 전에 미리 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difficult airway다라고 생각하면 어려운 기도 알고리즘으로 넘어가야 하고요. 만약에 어려운 기도도 아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신속 순서 삽관인 바로 RSI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실패를 하게 되면 failed airway 알고리즘으로 넘어가게 되죠. 자, 그래서 기도 알고리즘은 크게 봐서는 좀 전에 얘기 드린 크래시 에어웨이 알고리즘, 이것은 완전히 DOA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런 전처치나 DOA인데 미리 전산소화를 하고 인투베이션을 하지는 않죠. 이때는 바로 그냥 인투베이션을 하면 되겠습니다. 디피컬트 에어웨이는 어려운 기도다. 그렇다면 어려운 기도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 인력, 장비, 뭐 이제 사람,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죠. 만약에 하다가 안 된다. 그럼 실패한 기도로 넘어가게 되는데, 실패한 기도로 넘어가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거를 실패했네 그러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했으니 뭔가 성공을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를 고민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죠. 자, 만약에 이제 실패를 했다. 네. 실패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도움 요청이죠. 도움 요청. 실패했다고 가만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산소화가 되는지를 봐야죠. 만약에 산소화도 안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윤산갑상절개술을 하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산소화는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즉 엠브백 같은 것으로 우리가 시간을 벌게 된다. 시간을 버는 것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버느냐? 이런 뭐 굴곡삽관, 비디오 후두경, 발광탐침, 뭐 윤산갑상절개술, 이런 것들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되는 것이다. 결국 이제 성공했으면 삽관후 관리, 성공하지 못했으면 만약에 커프가 달린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런 흡인을 예방할 수 있는 다른 조치까지 필요하겠죠. 그러나 이제 밑에 쪽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결국은 위에 쪽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다? 도움 요청이다. 그리고 만약에 산소화 유지가 안 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네, 이것은 정말 아주 큰일이죠. 이것이 바로 아까 맨 처음 케이스에서 얘기 드린 CICV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윤산갑상절개술로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만약에 산소화가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여러 가지 다른 전문적인 장비들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difficult airway하고 failed airway가 약간은 좀 헷갈리는 개념인데, difficult airway는요, 인투베이션을 하기 전에 우리가 예상해 보는 것, 이것이 이제 바로 difficult airway의 개념입니다. 보통은 우리가 뭐라 얘기하냐면 보면 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어려워 보이면 분명히 어렵다. 이게 이제 difficult airway죠. failed airway는 인투베이션을 해봤더니 안 됐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것은 예상하는 것이 아니고 뭐다? 경험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해보면 안다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그러나 이제 여기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거 뭐 저거 별거 아니네 라고 쉬워 보이지만 막상 들어가면 어려운 경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즉 failed airway냐 아니냐는 시술자가 얼마나 익숙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약간은 차이가 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인투베이션을 할 때는 이것이 뭐 소아가 됐건 영아가 됐건 성인이 됐건 반드시 인투베이션을 시도하기 전에 스스로한테 한번 여러 가지 질문들을 물어봐야 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내가 이 환자를 백밸브 마스크나 레스큐 디바이스로 호흡 보조가 가능한가 판단을 해야죠. 네. 만약에 백밸브 마스크나 레스큐 디바이스로 호흡 보조가 가능한 상황에서는 우리가 무리하게 인투베이션을 해야 할 이유는 전혀 없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시간을 오히려 허비를 하게 된다. 그렇다면 백밸브 마스크나 레스큐 디바이스를 먼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 백밸브 마스크나 레스큐 디바이스가 효과적이지 않다. 이 사람 인투베이션 해야 되겠다. 그렇다면 스스로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이 사람 인투베이션 할 수 있을까? 사실 한 이제 몇 년 전부터는 119에서 응급실로 환자를 데리고 오면서 기도삽관을 하고 데리고 오는 경우는 이제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아이젤을 적용하거나 아니면 아이젤을 적용하지 않고 백밸브 마스크를 짜는 상태로 응급실에 오는 경우들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반드시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게, 그럼 정말 아이젤이나 이런 백벨프 마스크가 효과적으로 산소를 전달하고 있었느냐? 사실 그것은 현장에 없는 사람은 도저히 알 수가 없죠. 현장 상황에 따라서 백벨프 마스크나 이런 아이젤이 분명히 효과적이지 않을 것가 예상이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자, 저런 경우에는 인투베이션을 고려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인투베이션 없이 아이젤만 가지고 오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백밸브 마스크도 실패했고 레스큐 디바이스도 실패했고 인투베이션도 실패를 했어요. 그렇다면 그 다음엔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크리코다이로톰이죠. 근데 내가 크리코를 할 수가 있을까? 이 부분도 반드시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다 안 된다고 그냥 아예 안 되네 그냥 말고 그냥 데려다 주지 뭐, 이런 생각을 한다면 사실 환자는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이죠. 자, 인투베이션을 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습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연습해야 되느냐? 보통은 이제 마취과에서 얘기하는 게 60 케이스 정도를 해보면 그 다음부터는 90% 이상의 첫 시도 성공률을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기술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1년에 최소한 뭐 몇 개 이상의 계속 유지 경험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은 마취과에서 이야기하는 60 케이스이기 때문에 마취과의 환자들은 완전히 준비가 다 되어 있고 금식도 되어 있고 약물을 쓴 상태에서 모니터도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안정적으로 시도를 하는 그런 이제 기도삽관이 되겠죠. 그런 경우에 60개라고 한다면 우리처럼 현장에서 모니터 없이 응급 상황에서 환자의 과거력도 모르고 금식 상태도 모르는 상태에서 해야 하는 인투베이션, 이거보다는 훨씬 더 많아야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삽관 결정 되게 중요한데요. 이것은 이제 기술적인 숙련도보다 지체 없이 바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는 게 내가 인투베이션을 잘하냐 못하냐보다 훨씬 더 환자의 예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나쁜 결과를 대부분 리뷰를 해보면 할지 말지 결정 자체가 지연된 경우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삽관의 적응증 첫 번째로는요, 기도 유지랑 보호 실패. 네, 되게 중요하죠. 기도가 유지되지 않으면 당연히 인투베이션을 해서 기도를 만들어 줘야 되겠죠. 기도 유지는 적절한 산소 공급과 환기에 매우 중요한 가장 기본적인 그런 구조물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기도 보호라는 명목이 있어요. 기도를 무엇으로부터 보호합니까? 네, 분비물이나 위의 내용물이 흡인되는 것을 보호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명확하고 맡기지 않은 목소리를 보인다. 그렇다면 당연히 기도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봐야 되고요. 자발적이고 정상적인 호흡이 있다. 즉 이런 소리를 낼 수 있고 정상적인 호흡, 이 두 가지만 가지고도 우리가 기도 유지와 보호가 지금 현재는 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삽관의 적응증입니다. 산소 환기의 실패. 기도 유지는 되는데 환기와 산소화가 안 된다. 네, 천식 같은 경우는 내 쉬는 게 제대로 안 되는 것이고요. 폐 부종은 산소가 폐로 들어가는 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거나 저거나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게 되고 호흡 곤란을 느끼게 되고 심한 경우에는 심정지까지 오게 될 수 있는 것이죠. 환기와 산소화는 근데 이것은 임상적인 기준입니다. 우리가 숫자로 볼 수 있는 기준이 되겠고요. 근데 이제 이러한 수치로 나타나는 그런 여러 가지들보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이 환자의 상태예요. 직접 우리가 보는 환자의 상태. 환자가 세츄레이션, 즉 산소 포화도는 제대로 나오고 있지만 무척 힘들어한다. 그렇다면 당연히 삽관을 고려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중독 환자나 뇌에 어떤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환자는, 이런 환자들은 당연히 구역 반사도 없고 의식도 없기 때문에 흡인의 가능성이 매우 높게 되죠. 자, 환자의 의식 피로도 동반 손상의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삽관을 고려를 할 수 있다. 동맥혈가스 분석은 실제로 삽관을 결정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특히 이제 우리가 CO2 농도 때문에 삽관을 하게 되는 경우 많은데, CO2는 O2는 산소고 CO2는 이산화탄소죠. 산소는 몸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이산화탄소는 몸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배출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PaCO2 같은 경우에는 낮아도 우리가 인투베이션을 해야 될 경우가 있고요. 높아도 안 하고 지켜보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런 동맥혈가스나 이산화탄소 분압을 가지고 기도삽관을 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네, 이도저도 아니지만 지금 현재는 다 괜찮지만 이 사람은 분명히 시간이 지나면서 나빠질 것으로 예상이 돼요. 네, 또 그리고 바로 이제 수술장으로 올라가야 돼요. 언제든지 나빠질 경우를 생각해야 합니다. 네, 잠재적인 위험 상황에서는 반드시 삽관이 필요합니다. 쇼크에 빠지게 되면은 퍼퓨전이 떨어지게 돼요. 조직의 관류가 떨어지게 되고, 그렇다면 산소 요구량이 증가를 하면서 호흡근이 쉽게 피로합니다. 결국은 호흡 실패까지, 레스피레이터리 페일리어까지 빠지게 되는 것이죠. 소아의 기관 내 삽관 과정, 우리가 이제 신속순서 삽관에 대해서 따로 이번 시간에 뭐 아주 세부적인 내용까지 다루지는 않겠지만, 쉽게 생각하면 준비한 상태에서 약물을 사용해서 소화를 재우고 근육이완제를 써서 완전히 움직임을 멈춘 다음에 기도삽관을 하겠다. 이게 이제 신속순서 삽관이거든요. 과정 자체는 성인하고 동일합니다. 가능하면 RSI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시술 시간은 가능한 짧으면 좋겠죠. 만약에 기도삽관을 시도하는 동안에 60회 이상의 섬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중단하고 다시 산소를 준 다음에 다시 시도를 하겠습니다. 자, 삽관 시 자세 교정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성인 같은 경우에는 머리 뒤쪽에 약 5cm 정도의 벽에를 받쳐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신생아 같은 경우에는 머리가 상대적으로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림과 같이 어깨 뒤쪽에다가 벽에를 받치는 것이 맞겠고요. 그리고 유치원생이나 아주 작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벽에 없이 그냥 고개만 뒤로 제낀 상태에서 기도삽관을 하게 되죠. 우리가 고개를 뒤로 제끼는 이유는 입에서 폐로 들어가는 바로 이 라인을 스트레이트닝, 가능한 곧게 피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이 입에서부터 폐로 들어가는 각도가 가장 직선에 가까워지는, 그러기 위해서는 고개를 뒤로 제끼게 되죠. 그러나 단순히 고개만 젖힌다고 해서 성문이나 후두개가 아주 잘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네, 삽관을 한 다음에는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백으로 짜면서 양측 흉곽의 운동을 관찰하고 호흡이 대칭적으로 잘 들리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겠습니다. 위가 팽창하는가도 한 번 좀 확인을 해야 되겠고요. EtCO2, 호기말 이산화탄소 측정, 산소 포화도 측정. 네, 이러한 것들은 다 좀 간접적인 방법들이죠.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런 식의 검사에서 완전히 100% 확신을 가지기는 어렵습니다. 확신이 없는 경우에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라. 가능한 경우에는 엑스레이를 찍고요. 또 80에서 120 정도의 되게 큰 흡입력을 가지고 있는 흡입 도구를 기도삽관 시 항상 미리 준비하는 습관을 들여야 하겠습니다. 자, RSI는 우리가 약물을 사용해서 환자를 전처치를 하고 기도삽관을 하겠다. 이유는 성공률을 높이는 것도 성공률을 높이는 것이지만, 여러 가지 약들이 환자의 불안을 억제를 하고 또 기도삽관 이후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과격한 움직임들을 예방하는 효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전산소화 후에 의식소실 그리고 근이완 상태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기도삽관을 하는 것입니다. 전처치에 해당하는 것은 예상된 합병증과 안정성을 위해서 미리 투여하는 아트로핀이라든지 펜타닐 같은 약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진정제는 환자의 의식을 떨어뜨려서
환자의 적절한 적응, 불안 예방을 위한 에토미데이트, 프로포폴, 이전에는 펜토탈 소디움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약들을 사용을 했는데 지금은 대부분 이 에토미데이트 아니면 프로포폴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근육이완제 같은 경우에는 환자가 호흡을 하거나 움직이는 것을 예방을 하고 그리고 반사 자체를 줄여가지고 기도삽관에 따른 어떤 불필요한 합병증과 반사를 줄이기 위해서 근육이완제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석시닐콜린, 그 다음에 로큐로니움 같은 것들이 근육이완제에 해당하겠습니다. 자, 전처치 약물 소화에서 아트로핀 같은 경우에는 저번 시간에도 한번 간단히 이야기 드렸지만 예전에는 완전히 루틴으로 썼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일반적으로 권고하지는 않지만 투여했을 때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이제 1세 이하 쇼크에서 석시니콜린까지 투여를 하게 되면 우리가 혈압이 오히려 더 많이 떨어지고 심장 박동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예방적으로 0.02mg/kg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안정제로 사용을 하는 건 에토미데이트, 소아에 있어서는 케타민 상당히 많이 써요. 어른에 있어서는 케타민 잘 쓰지 않습니다. 케타민은 반응성 기도질환, 즉 에스마 같이 천식과 같은 경우에는 되게 효과적으로 쓸 수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프로포폴도 많이 쓰고요. 미다졸람 같은 경우에는 안정제긴 안정제지만 효과 자체가 RSI를 할 정도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인투베이션 시에는 잘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마비제는 로큐 아니면 석시닐콜린 이런 걸 사용하게 되겠고요. 자, 약물에 대해서는 나중에 시간이 된다면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고요. 오늘 시간에는 꼭 약물까지 다 외우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자, CICV 왔어요, 드디어. 그렇다면 이 CICV 상황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네. 입이나 코로 숨을 쉴 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이 윤상갑상막 크리코타이로이드 멤브레인 크리코사이로이드 멤브레인이니까 크리코이드 카틸라지, 타이로이드 카틸라지 그 사이에 있는 것이 크리코사이로이드 멤브레인입니다. 여기를 벌려서 여기다가 이런 짧은 튜브를 넣는 것 이게 이제 윤상갑상막 절제술이죠. 먼저 위치를 찾고요. 두 번째 칼이나 가위를 사용해서 절개를 해서 길을 확보를 하고요. 세 번째로는 커프가 달린 튜브를 거치를 한다. 아주 단순한 세 가지 단계이지만 너무나도 이제 침습적이고 한번 상처를 냈을 때 이 상처 자체는 평생을 가는 상처이기 때문에 그러나 목숨보다 중요하지는 않겠죠. 자, 만약에 이제 사이로토미가 어렵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하는 것은 바로 니들 크리코사이로토미가 되겠습니다. 자, 어떤 상황에서 백밸브나 아이젤 기도삽관이 효과적이지 않거나 실패한 상황에서 산소화도 전혀 되지 않고 이런 경우에는 바늘만이라도 꽂아서 일시적으로 산소화를 시키겠다. 이게 이제 바로 니들 크리코사이로이드토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니들을 혈관에다 꽂는 것도 잘 하는데 기도처럼 넓은 데다가 꽂는 것이 사실은 술기 자체가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막상 현장에서 이런 생각을 한다는 자체가 오히려 쉽지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해부학적인 목표점은요. 네, 당연히 바로 이곳 크리코타이로이드 멤브레인이 되겠고요. 너무 아래쪽으로 들어가게 될 경우에는 이게 이제 갑상선입니다. 갑상선 있고요. 갑상선 동맥들이 있고요. 리커런트 라린지알 너브라고 해서 이렇게 주변부와 성대를 관장을 하는 이런 신경들이 있는데 이런 신경들에 손상을 줄 수가 있다. 그래서 너무 낮은 것은 현장에서는 좋지 않다. 먼저 윤상갑상막을 찾아야 하고요. 근데 이제 애들 같은 경우에는 목이 상당히 살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손으로 만져서 이것을
찾아내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바늘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는 거는 18게이지까지만 사용을 하죠. 근데 18게이지 보면은 내경이 1mm 가까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거 한 서너 개를 꽂아 놓게 된다면 아이들에 있어서는 기도삽관 한 만큼의 어떤 크기를 확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영유아에서는 한 16에서 18 정도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중심정맥 잡을 때 쓰는 여러 가지 이런 장비들인데 이 중에 다일레이터 있어요. 이게 이제 확장기인데 네, 이런 것들이 상당히 구경이 비교적 넓기 때문에 우리가 정 급한 상황에서는 목에다가 일단 꽂아 볼 수는 있다. 자, 이 바늘을 꽂아 놓으면은 이 바늘 뒤에 쪽이 백밸브 마스크하고 서로 연결이 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 바늘과 백밸브 마스크를 연결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일단 3.0 튜브 커넥터는 바늘에 3.0 커넥터는 직접 바늘에 꽂을 수가 있습니다. 자, 1mm 시린지에다가 3.5 튜브의 커넥터를 달 수도 있어요. 3cc 시린지에다가는 3cc 시린지 뒤에는 7.5짜리 커넥터가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쉽고 간단하게 쓸 수 있는 건 3cc 시린지에다가 7.5면 성인들 쓰고 있는 요 꼭지거든요. 성인들 쓰는 꼭지를 연결을 하게 되면 우리가 바늘로도 엠브를 짤 수가 있다. 자, 테이크홈 메시지입니다. 일단 아이들의 기도관리, 전문 기도관리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성인과 방법 자체에서는 크게 차이가 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이들에 있어서는 무엇이 다르다? 해부학적인 구조물들이 다르고 또 생리학적인 그런 몸의 대사 과정이 다르다. 해부학적으로 다른 가장 큰 것은 무엇이었죠? 네, 성인은 원통형으로 되어 있는데 소아나 영아는 깔때기 모양으로 되어 있다. 이제 이게 가장 큰 것이었고요. 두 번째, 산소를 저장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탈산소화, 그러니까 전산소화를 한다 하더라도 그 산소가 떨어지게 되는 것이 어른들보다 훨씬 빠르다 이야기 드렸습니다. 영유아와 소아에서 호흡과 관련한 심정지가 성인에 비해서 상당히 많죠. 그래서 적극적인 호흡 보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소아의 기도는 성인에 비해서 작고 또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문적인 장비, 전문적인 기술 반드시 필요하고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사이즈입니다. 사이즈가 없으면은 어른 걸 가지고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적절한 호흡 장비 필요하고요. 항상 준비되어 있는 상황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소아의 기도 삽관의 순서와 신속 순서 삽관의 과정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네.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이번 시간은 이제 휴일 관계로 어쩔 수 없이 인터넷 수업했지만 그 다음 주에는 5월 12일이 되겠네요. 5월 12일에는 또 다시 강의실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